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불이 날 것 같은데 거기다 계속 기름을 쏟아부니까 야, 이거는 100% 불이야. 공급망 자체를 교란시키는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좀 들려드리면,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2021년 연말로 이 특집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두 번째 시간이죠.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2022년에 아마도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게 이 연준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 상황 항상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신한은행 IPS그룹 오건영 부부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역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021년 자본시장 올해 인물 후보로 바로 오건영 부부장님이 오르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혀 축하드립니다. 네. 과분한 또 영광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후보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건영 부부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일단 2022년 인플레이션 이거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데, 사실 금융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좌우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온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쪽에 지금 현재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이라는 데는 아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도 얼마 전에 일시적이라는 말을 폐기 처분한다, 리타이어 시키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사그러들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지고, 그게 이제 70년대식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는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시각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반대를 한다. 이게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연준도 최근에 보면은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나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엔 고질병처럼 굉장히 장기화되고 커지는 걸,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 걸, 이걸 막으려는 데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 내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지속 가능한 큰 인플레이션, 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10년 이상 지속되거나 그리고 단기로 가거나, 그러면 자산시장에 그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관심의 대상인 건가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틀은 가져갑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주가를 볼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보는데, 기업이 얼마만큼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매출액이 나오겠죠. 장사를 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원가가 들어갔나,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손익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성장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출액의 증가세가 묶여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매출액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원가가 뛰게 되면은 손익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 이익의 함수인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가 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금리 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이라는 건요, 채권이라는 것에서 금리가 파생하게 되는데, 채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구매력의 보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매력의 보존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예금이라든지 채권에다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이유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지금에 있는 현금의 구매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항아리에 넣어놨다 꺼내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딘가 채권이나 예금에 맡겼을 때 1년 후에는 이자를 예를 들어 3%를 줬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3% 정도 물가 오른 거를 메워줄 수 있으면 되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 3% 준다. 엄청 높은 거죠. 와, 최고의 금리. 그런데 물가가 10% 오릅니다. 그럼 예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금을 아무도 안 하게 되면은 은행들은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되니까 금리를 높여주겠죠. 그러면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의 상승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채권 금리를 올려줘야 되고, 그럼 채권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버린 금리가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었을 때 기업들도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부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안 돼요. 빚이 5천억이 넘게 있더라도 금리가 0%면 내일 이자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을 볼 때에도 굉장히 좀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나, 자산시장인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인플레이션 오는지 안 오는지 네. 언제쯤 어느 시그널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현재까지 설명해 드렸었던 올해 초, 올해 초중반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했었고, 이게 사실상 틀려나간 거죠. 왜 틀려나갔는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이게 아직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꺾일 수 있는 여지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스토리를 한번 좀 들려드리면 전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초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게 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거고요. 연준 같은 경우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오를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물가가 탁 튀었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 같은 게, 그런 이제 사전 경고 같은 게 전혀 없었을 때 물가가 팍 튀었으면 시장이 훨씬 깜짝 놀랐을 텐데 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진짜 튀어요. 그러니까 오, 맞네. 이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일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일 맞췄잖아요. 두 번째도 신뢰가 가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겠네? 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연준이 그걸 처음에 경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기저효과였습니다. 통계라는 거, 물가라는 건 통계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어떠냐를 보는 건데, 작년 3, 4월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0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올해 3, 4월은 국제유가가 5, 60불이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물가가 상승세가 연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높다는 걸 볼 수 있죠. 기저효과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보복소비였습니다. 작년 11월에 백신이 딱 나오면서 이게 보급이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게 된다. 하지 못했던 소비를 터뜨린다. 보복소비가 1번. 그리고 보복소비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여태까지 풀어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저축률이 높다. 이 저축이 풀려나오면서 사람들은 소비를 할 것이다. 이게 2번이 되는 거였죠. 기저효과는 사라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기저효과 사이드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꺾인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축률이 높은 게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저축률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서민들한테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1조를 갖고 있는 거하고 10,000명이 1조를 갖고 있는 거하고 어느 쪽이 소비를 더 많이 할까? 그럼 당연히 10,000명이 1조죠. 그러면 결국엔 이 저축률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고르게 갖고 있는 저축률이 아니다라는 데 착안을 하게 되면 이게 소비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너무 세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보복 소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정도면 끝나게 되어 있죠. 연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외에 한두 번 가면 되는 거죠. 경기부양책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3월 달에 1.9조 달러 경기부양책 자금 나오고 9월 달에 이후에는 실업수당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거는 인프라 투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예상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정적인 부양이나 저축을 허무는 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 소비들, 이런 쪽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연준의 전망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 이 공급망의 이슈라는 게 생각보다 큰 겁니다. 이게 공급망의 이슈는 이런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요가 망가지면서 수요가 만성적으로 작았어요. 공급은 굉장히 컸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으니까 항상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주면서 수요 사이드를 갖다가 키워버린 거죠. 근데 이걸 돈을 줄 때 수표를 직접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내일 바로 이 수표를 가져나가서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는 시차가 없이 받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급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바로 공급 늘립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코로나 때 이게 공장 다 덮어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산 라인 다시 돌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벗겨야죠. 사람 채용해야죠. 원자재 사와야죠. 교육시켜야죠. 생산 라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 물자 라인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차가 분명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겠지만, 수요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이 시차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연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 역시 그런 연준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을 했던 건데, 문제는 공급이라는 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서 올라온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럼 따라 올라오게 되면 결국에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겠네. 그럼 1, 2, 3 다 낮아지니까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그래서 올해 9, 10월 정도 보면, 이미 지났지만 9, 10월 정도 보면은 물가 상승세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거야. 이제 이런 게 올해 이제 초중반에 했었던 가장 많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지만은 세 번째가 제대로 틀려나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첫 번째, 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델타 변이 때문이다. 내지는 실업수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업수당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죠.
사람들한테 실업수당을 하도 많이 주니까 네.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를 안 해요. 그렇죠. 일자리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고 네. 공장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로직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주니까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런 결론이 또 나오죠. 그럼 실업수당 안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실업수당을 안 줬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이 쉽게 풀리지가 않고 사람 구하기가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델타 변이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델타 변이라는 것도 똑같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네.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온 게 싫다.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델타 변이는 실업수당보다도 조금 더 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부품을 공급하는 이머징 시장들도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초토화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런 쪽에서 물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공급망이라는 건 어디서 무슨 제품들을 줬을 때 이 제품들이 각각 흘러나오는 것들이 한 곳에 모여야지 착착착착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가 못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 망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품 하나 때문에 물건을 못 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 변이라는 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저는 좀 일단은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라는 건 좀 공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 기업들의 생산성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제가 이 샤프를 생산하는 업자입니다. 네. 이 샤프를 생산하는 업자인데 10년 동안 불황을 겪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할 뻔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에서 연예인이 이 샤프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너무 잘생긴 연예인이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이 샤프 빨리 좀 수출하라고, 빨리 좀 만들라고. 네. 그래서 공장 라인을 이제 딱 톱밥을 굴려보니까 공장 라인을 10배를 늘려도 답이 안 나와요. 네. 행복하죠. 그래서 빨리 공장 라인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자님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그 드라마는 다음 주면 끝난다. 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네. 그럼 안 어떡하지? 되죠. 뭐 이런 거죠. 그럼 10배를 늘릴까? 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힘들 때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안 좋아지고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저앉고 이런 게 너무 경험이 많았던 거죠. 네. 이번에도 조금만 늘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빨리 생산 늘리세요라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어려웠으면 아무래도 이걸 생산 라인이 따라가주는 속도가 주춤주춤할 수 있죠. 머뭇머뭇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죠. 딱 느낌으로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딱 이 저처럼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딱 이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의 투자 결정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난 게 아니냐. 특히 미국 기업들도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게 경제학에서 책에서는 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팍 늘려주면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시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쫙 늘어나면 탁 뛰어올라 줄었더니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델타 변이와 합쳐지면서 상당히 시간이 좀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물가라는 건 공급하고 수요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줘서 수요의 압력이 옛날보다 확실히 강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워낙에 거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캐파만큼은 생산해 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생산하려니까 경험도 없고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이만큼을 메운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10배 네. 갑자기 늘리는 게 그렇죠. 무섭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망이 수요를 따라가는 속도가 늦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이 꽤 오래가는 일시적인 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파월 회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물러난 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그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리타이어 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내년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길게 가는 그런 강한 인플레이션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공급망 문제가 늦게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내려오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연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1, 2년만 되는 게 아니라 막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는 원래 오르는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주식시장도 2년, 3년 내내 오르기만 하면 주식은 원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가 원래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비싼 가격의 물건이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가격을. 네. 그러면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수요자들이 테이크를 해주면서 물가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을 때 수요가 안 따라붙으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네.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생기니까 이걸 받아주는 거죠. 또 하나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물건을 지금 사야죠. 네. 나중에 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땡겨서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네. 미래의 수요를 미리 땡겨오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도 물가가 폭발하는 문제가 생기고 네. 자산 사이드로 가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자산을 담으면 되느냐?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원유와 원자재 같은 자산도 담으면 좋다. 네. 일부 담아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원유를 저희 집에 갖다 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드럼통. 그죠? 네. 석탄을 저희 집에 쌓아놓을 이유는 없는데 네. 사잖아요. 금융자산으로. 네. 실수요는 아닌데 투자 수요로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원유를 사요. 그럼 유가가 오르겠죠. 네. 그럼 물가가 오르겠죠. 네.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원유를 더 사죠. 그럼 유가가 오르겠죠. 네. 물가가 오르겠죠.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더 사죠. 이제 이런 이제 악순환까지. 점차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컨센서스처럼 형성이 되게 되면은 네. 그게 스스로 물가 상승세를 더 오래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런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연준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준도 지금 스탠스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망의 문제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해결이 됐는데 네. 만약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버리면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잡으려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10년짜리 물가 상승 이거는 아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날 뭐 화제가 되니까 원자재가 특히 유가 같은 경우 10%가 넘게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네네네.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것들이 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럼 사람들의 소득이 줄니까 이제 수요가 줄고 이러면서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는 건 네. 어쩌면 공급망의 이슈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성장 사이드에서는 일자리의 복귀를 늦추게 되고 일자리의 복귀를 늦추면 지금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데 야 그럼 임금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내지는 야 델타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서 공급망을 뒤흔들었다면서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또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런 네. 게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델타 때 한번 겪어봤죠. 물가 뛰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미리 제품을 땡겨서 받아놓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새로운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원유 사이드에서 유가를 찍어 누르는 이슈는 있더라도요. 네. 그거 말고 오히려 공급망 자체를 교란시키는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오미크론을 바라봤었을 때 네. 이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네. 이걸 좀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처음에 퍼지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가 좀 더 늦춰지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파월 의장이 딱 등판을 해서 웬걸 테이퍼링 속도는 더 가속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해서 그날 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타겟은 뭐냐면 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 자체를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는 걸 사전에 제어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급망을 다시금 교란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현재의 높은 물가를 상당 기간 이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싹 터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라는 걸 사전에 죽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기대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공급망도 문제지만 연준이 지금처럼 계속 돈을 풀어줄 거라고 보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불이 날 것 같은데 거기다 계속 기름을 쏟아부니까 네. 야 이거는 100% 불이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꺾는 방법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움직여주면 되죠. 시장의 기대보다 세게 움직여주면 되니까 올해도 보시면 올해 초에 사실 양적 완화 늘려야 된다 이 얘기 되게 많았어요. 네. 다 그냥 무시해줬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테이퍼링 내년에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연준에서 파월 의장도 아직까지 테이퍼링까지 멀었다 이 얘기만 계속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의 예상은 내년도 1분기 정도였는데 요게 땡겨왔죠. 네. 그래서 11월에 시작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은 멀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천천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테이퍼링이 6월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뭘 얘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스테레오타입 연준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이 생각을 한번 뒤흔들어 가지고요. 네. 시장의 기대를 한번 꺾어주려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파월 회장이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하고 연동되는 과거하고 좀 다른 굉장히 독특한 악재인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미리 꺾어줘야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퍼링을 일찌감치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이 파월 의장의 일종의 시장에 대한 경고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까지도 다 같이 빨라지는 건지 아니면 테이퍼링은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은 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올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이쪽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준에서 생각하는 건 시장에서 연준은 계속 돈을 마냥 저렇게 방만하게 풀 수밖에 없어. 이걸 깨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땡겼을 때 깨지느냐? 깨질 수 있죠. 네. 만약에 안 깨지면 그럼 더 땡길 수 있죠. 금리 인상까지 땡길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떤 걸 주고 싶냐면 금리 인상을 언제 하겠다 이걸 미리 주려는 게 아니고요. 시장한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방만해. 연준은 되게 방만해서 물가 신경도 안 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걸. 야 설마 그러면 테이퍼링 땡겨온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도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 아닐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두려움을 계속 갖도록. 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갖다가 예전에 생각했던 걸 계속 깨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나중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 물가 잡히겠네 라는 생각들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겠죠. 빚을 내서 무언가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좋을 거 없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연준은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 나가는 것들 그 시그널을 볼 때까지는 속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려는 듯한 액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2021년 연말 특집으로 마련한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신한은행 IPS 그룹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2부에서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여쭤볼 거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선반영이 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근데 시장의 예상을 넘는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시장의 기대보다 빠른 테이퍼링.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번 12월 FOMC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Round one, fight.